할머니 면회 못 시켜줘요. 최대위의 비웃는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부대 면회소는 가족들과 병사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죠. 그 한복판에서 75살의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할미가 왔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삶은 계란과 식혜가 들어있는 보자기가 있었죠. 시골 마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온 길이었습니다. 이수호가 면회소에 나타났을 때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살 손자의 왼쪽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죠. 할머니. 수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수호야. 할미가 다 알고 있어. 말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지.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면회소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수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죠. 쟤 또 맞았나 봐. 맨날 당하고만 있네. 말순은 보자기를 열어 삶은 계란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라. 할미가 새벽에 삶은 거야. 수호는 계란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쉥, 말하지 마라. 할미가 다 안다니까.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면회소 한쪽에서는 최대위가 다른 간부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누구 할머니래? 이수호, 그 신병 할머니요. 그 멍청한 놈이. 말순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손자에게 식혜 한 병을 건넸죠. 이것도 먹어. 할미가 직접 만든 거야. 수호는 식혜를 받아들고는 작게 웃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 우리 수호가 제일 중요하지.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할미도 옛날에 내 할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많이 기다렸거든. 면회 시간은 짧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면회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죠. 수호야, 할미 갈 시간이다. 할머니.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가. 말순은 일어서며 보자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한다. 면회소를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을 보며 최대위가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시골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손자 생각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노인네가 누굴 만나러 왔나 했더니 최대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면회일 말순은 또다시 보자기를 들고 면회소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더 많은 반찬과 식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수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죠. 말순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할미가 안 올 수 있나? 할머니.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너 때문이 아니라 할미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면회소 한편에서 최대위가 부하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 또 왔네. 매번 저런 허름한 보자기 들고 와서 시골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호야, 이거 먹어봐. 말수는 식혜병을 열어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미가 정성껏 끓인 거야. 수호가 식혜를 마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위가 성큼성큼 다가왔죠. 야, 이수호. 날카로운 목소리에 면회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중대장님. 수호는 벌떡 일어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대위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죠. 이분이 내 할머니냐? 네, 그렇습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볼품없게 생겼네. 그 순간 최대위가 수호의 손에서 식혜병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걸 가져와서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식혜를 말순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죠. 찰랑. 차가운 식혜가 말순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면회소는 순간 정적에 빠졌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할망구가 감히 이 신성한 군부대에 와서 최대위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 손자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냐? 식혜가 말순의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들고 최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수호야. 말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할미는 믿는다. 수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라, 우리 수호야. 말순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최대위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꼴 좋다. 이런 게 군인 가족이라고? 면회소의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말수는 조용히 보자기를 챙겼습니다. 수호야, 할미 간다. 할머니. 괜찮다. 다 괜찮아. 말수는 돌아서서 면회소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말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준호야,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시골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현관에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식혜 냄새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말순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전화기였지만 늘 깨끗하게 닦아둔 것이었죠. 손가락이 다이얼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아들에게 이런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말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번호를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준호 사단장의 목소리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 아들, 좀 보거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무슨 식혜를 머리에 부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말순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면회소에서의 조롱, 최대위의 폭언, 그리고 식혜 사건까지.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가끔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중대장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위라고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서면 수호한테 더 안 좋을까 봐서. 어머니, 준호가 말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왔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자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였으니까요. 한편 사단장실에서 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40대 중반의 군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참모. 네, 사단장님. 내일 아침 일찍 헬기 준비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준호는 부대 배치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최대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네, 최대위 말입니까? 지금 당장.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수호가 어릴 때부터 늘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군대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모독한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단추를 채우고 계급장을 확인했죠. 오늘은 사단장이 아니라 아들이자 손자로서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장님, 헬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출발하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지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어머니 말순의 얼굴을 떠올렸죠. 식혜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도 굴복하지 않았을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 했던 아들 수호의 절망이.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헬기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죠. 오전 9시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감사단오나? 이상하네, 예고도 없이. 헬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휘날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내렸죠. 별 2개가 달린 견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오셨다. 차렷.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는 급히 뛰어나와 격례를 했죠.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신병 이수호를 데려와.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수호 말입니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이수호를 중대본부로 데려와. 김하사는 영문도 모른 채 뛰어갔죠. 잠시 후 수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의 멍은 더 심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죠. 준호는 아들을 보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수호? 네. 수호는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나와 함께 오너라. 준호는 수호를 데리고 별도의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는 따라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짓으로 막았죠. 중대장은 여기서 기다려. 면담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네. 수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래. 준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수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 다 말씀하셨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혜를 머리에 부었다고.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잘못해서. 아니다.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아버지,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단장이라서가 아니라 내 할머니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는 최대위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왜 사단장님이 갑자기 오셨을까? 이수호랑 무슨 관계가 있나?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이수호가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최대위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사단장이 직접 올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수호를 지목해서 부른 것이 걱정됐습니다. 면담실 안에서 준호는 아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폭행, 따돌림, 괴롭힘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났죠. 들을수록 준비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누구 아들인 걸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니까. 준호는 면담실을 나섰습니다. 최대위가 급히 다가왔죠. 사단장님, 어떤 일로? 중대 전체를 집합시켜. 네,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중대 집합.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준호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이준호 사단장이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수호는 내 아들이다. 순간 운동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수호를 괴롭혔던 이상병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왔을 것이다. 지난 면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준호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최대위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손자 면회를 왔다. 준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부가 그 할머니 머리에 식혜를 부었다. 운동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그날 면회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대위. 준호가 최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와. 사단장님.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 보거라. 그건. 최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내가 대신 설명해 주겠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젯밤 여러 병사들이 증언한 내용이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위가 할머니한테 이런 시골 할망구가 라고 했어요. 식혜를 머리에 부으면서 웃었어요. 이수호가 울어도 계속 비웃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들이 그날의 참상을 고발했죠. 최대위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준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수호에 대한 가혹행위도 조사했다. 이상병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내가 한 일들을 다 말해보거라. 저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탁물에 침 뱉기, 잠자는 중에 발로 차기,
밥 먹을 때 괴롭히기.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이상병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일부는 동조했고 일부는 방관했으니까요. 왜 그랬나? 준호가 이상병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해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나? 준호는 수호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수호야, 이리 와. 수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 옆에 섰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였을 뿐이었죠. 특별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다고 하지 마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시작한 일이잖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 준호가 김하사를 바라봤습니다. 면회소 담당자가 몰랐다고? 죄송합니다. 김하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최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한다. 이상병은 영창 30일, 김하사는 경고 조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해당자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특별 감찰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점검할 것이다.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발견되면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수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수호는 내 아들이지만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아이를 괴롭히면 나를 상대하게 될 것이다. 운동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군인의 의지였습니다. 집합이 해제된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최대위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이상병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사단장 아들이었다니. 우리도 괜찮을까? 김하사는 면회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그날 일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한편 최대위는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았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부하 간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중대장님, 사단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최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의 임시 사무실에서 최대위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는 다른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분위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최대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듣고 싶다. 사단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라.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봐. 최대위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냥 재미있어서요. 재미? 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75살 할머니를 모독하는 게 재미있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하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군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부대를 떠나기 전에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러 가거라. 네. 최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준비해. 그날 오후 준호는 최대위와 함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최대위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운전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기회를 주려는 의지도 느껴졌죠.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라면 더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최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단순히 사단장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할머니를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준호야, 왔구나.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챙겨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최대위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순이 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이분이 내 어머니. 사과하러 왔습니다. 최대위가 앞으로 나서서 깊게 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수는 최대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죠.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위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무례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말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착한 아인데. 최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약해 보였고 배경이 없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최대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최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일어나세요. 할머니,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최대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용서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준호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말순이 최대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군인이라고 들었어요.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고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위는 보직 해임 후 교육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부조리 근절 교육을 담당하게 됐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간부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최대위는 교육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생들은 조용히 들었죠. 저는 한 할머니의 머리에 식혜를 부었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손자 면회를 온 75살의 할머니였어요. 교육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최대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상병이 영창에서 나왔습니다. 30일간의 영창 생활 동안 많은 생각을 했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상병은 곧바로 수호를 찾아갔습니다. 수호는 내무반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죠. 수호야. 네.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병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죠. 미안하다. 이상병이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임. 수호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선임 자격이 없어. 이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한 짓들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 내무반의 다른 병사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의 이상병은 처음 봤으니까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이상병이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지켜줄게. 약속할게. 수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죠. 김하사도 변했습니다. 면회소에서 일할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렸죠. 자신이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사는 면회소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준호는 매주 부대를 찾아와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벌을 위한 방문이 아니었죠.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수호야. 준호가 아들과 면담했습니다. 어때? 많이 달라졌지? 네, 아버지. 수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진짜 군대야. 준호도 뿌듯해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곳. 수호는 아버지가 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한 게 아니라 부대 전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약한 병사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편지 쓰고 싶어요. 그래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수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글씨가 조금 흐려진 건 눈물 때문이었죠. 부대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도우며 지냈고 간부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죠. 이게 바로 군대의 본 모습이야.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곳. 식혜 사건은 이제 부대의 교훈이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절대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변화는 서서히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준호 사단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들도 자체 점검에 나섰죠. 군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면회일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보자기를 쌌죠. 삶은 계란과 식혜, 그리고 수호가 좋아하는 김치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김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수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면회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병사들도 정중했죠.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이미 다 나았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수호야. 말순이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면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보자기를 열어 음식을 꺼냈죠. 이번엔 김치도 가져왔다. 할머니표 김치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수호가 식혜를 받아들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었죠. 극복해낸 시련이자 더 강해지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더 강했다면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호야, 강함이라는 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옳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지.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정말 강하셨어요. 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럼 할미가 우리 수호를 안 믿을 리가 있나?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넌 할미 자랑이야. 그때도 지금도. 면회소 한쪽에서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모습이 바로 면회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수호가 식혜를 따라 할머니께 건넜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 챙길 차례예요. 우리 수호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말순이 뿌듯해하며 식혜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할머니, 아버지 말씀 들었어요. 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 말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변한 거야. 저희들이요? 응.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 거 말이야. 말순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호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야,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말순은 편지를 소중히 받아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수호야.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저를 믿어주셔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말순은 면회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고 환한 표정이었죠. 다른 면회객들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말순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울지 마세요. 다음 면회 때는 제가 식혜랑 계란 준비할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말순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혜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그날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수고했다, 말순아.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온몸에 퍼졌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죠. 말순은 다음 면회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수고 많았다. 수호 잘 지내죠? 응, 정말 좋아졌어.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줬구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그날 굴복하지 않으신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자를 믿고 지키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앞으로는 다른 할머니들, 다른 손자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네. 네, 어머니. 그럴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죠.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식탁 위에 식혜병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낸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지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정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지윤아,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73세의 김정배는 평생 토목설계 기술자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손에는 평생의 노고가 새겨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는 따뜻한 인자함이 스며 나왔죠. 막내딸 지윤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윤은 38살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머물며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탓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늘 존재감이 희미했지만 아버지만큼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었죠. 지윤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일 기억하니? 물론이요. 아버지가 저한테만 보여주신 그 비밀 장소 말이죠. 김정배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지윤만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죠. 그곳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김정배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내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사흘 후 김정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혼자서 장례 준비를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장남 김태석과 둘째 김은주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김정배의 인품을 칭찬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정배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막내딸이 효녀라더니 정말 끝까지 모시고 계셨네요.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지우는 묵묵히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덕을 느끼며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형님이 오셨네요.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서는 김태석을 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의 태석은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물씬 풍겨났습니다. 아이고, 태석이 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니? 친척 아주머니의 말에 태석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장례는 언제 치러요? 내일 발인이야. 지훈이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 태석의 시선이 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은주는 언제 와요? 어제 도착했어. 저기 앉아 있잖니. 해외에서 거주하며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던 둘째 김은주도 마지못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43살의 은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가족들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이런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참석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태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이 넓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만 그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사셔서 인덕이 많으셨어요. 지훈의 차분한 대답에 태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뭐가 남아요? 결국 가난하게 살다 가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태석의 무례한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유언장 낭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현우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친척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죠.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50대의 박현우 변호사는 정중한 태도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죠. 김정배 선생님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이죠. 모든 재산은 장남 김태석에게 상속합니다. 집, 예금,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태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기분이 좋았죠. 막내딸 김지윤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태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역시 아버지도 장남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네요. 태석의 오만한 말에 은주도 동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지훈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지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존중합니다. 지훈의 침착한 반응에 태석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태석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집도 이제 내 것이니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태석아, 그래도 지훈이 생각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훈이요? 38배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잖습니까? 태석의 말에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오빠는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지훈이는 도서관에서 월급쟁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모진 말에도 지훈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인정해.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믿음이 있었죠.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태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지훈아, 너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있을 거야? 이제 내 집인데. 오빠, 나도 곧 나갈 생각이야. 빨리 나가. 그리고 아버지 물건들도 정리해서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해. 태석의 차가운 말에 지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죠. 다음 날 지우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들과 옷가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아버지,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신 건가요? 지우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토목설계 관련 자료들과 오래된 계산기, 그리고 읽다 만 신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침착한 인상을 풍기는 그는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왔죠. 실례합니다. 김지훈 양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김정배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비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버지께 비서님이 계셨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최 비서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죠. 사실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 비서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지훈 양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단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 말이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는 봉투를 지훈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최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죠.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거든요. 내가 어릴 때 함께 올라가던 뒷산을 기억하느냐? 그곳에 너를 위한 선물을 숨겨두었다. 이 열쇠가 그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지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뒷산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훈아, 오늘 발표된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오빠 언니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어. 진짜 유산은 내가 찾게 될 것이다. 최 비서는 지훈이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양이 가장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만 지훈 양만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뒷산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혼자서 처리하신 일이거든요. 최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지훈 양이 직접 찾아보셔야 해요. 최 비서가 떠난 후 지훈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아빠, 여기가 우리만의 비밀 장소예요? 그래, 지훈아. 이곳은 아빠와 지훈이만 아는 특별한 곳이야. 당시 7살이었던 지훈은 아버지 손을 잡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에서
아버지는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식사를 했죠. 지윤아, 이곳을 꼭 기억해둬라. 언젠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죠. 지우는 열쇠를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석이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죠. 지훈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까 누가 왔다 갔다며? 오빠, 아버지 지인분이 잠깐 다녀가셨어. 지인? 무슨 지인이 이런 때와? 혹시 돈 빌려달라고 온 거 아니야? 태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문 인사하고 가셨어. 지훈은 편지와 열쇠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태석이 알면 방해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 그럼 빨리 짐 정리해. 내일까지 다 치워야 해. 응. 알겠어. 태석이 나간 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비밀이 들키지 않았죠.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뒷산의 그 장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혼자 밤에 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겠어. 지우는 열쇠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지우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태석이 눈치채지 않도록 일찍 움직였죠.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와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일부 구간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겼고 옛날 오솔길은 풀에 덮여 있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가며 산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어디인지 찾기가 쉽지 않았죠. 1시간 정도 헤맨 끝에 드디어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였죠. 여기야.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던 곳이야. 지우는 기억 속 그 장소를 확인하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로 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터였거든요. 바위 틈새와 나무 뒤편 그리고 땅속까지 꼼꼼히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숨겨두신 거예요?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죠. 지훈아, 지금 어디야? 집에 없던데? 잠깐 도서관에 다녀오는 중이야. 도서관? 무슨 일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그래, 빨리 와. 집 정리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은 지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태석이 의심하기 전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갔다 온 거야? 표정이 이상해.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어. 개인적인 일? 요즘 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태석의 날카로운 시선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뒷산에 간 것을 눈치챘나 싶었죠. 오빠, 나한테 뭘 기대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밖에 나다니고 그래? 태석은 지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지훈이 갑자기 외출을 하니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따로 남긴 거 있어? 오빠도 유언장 들었잖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걸.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방 한 번 더 뒤져봐.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몰라. 이미 다 정리했어. 그래도 다시 해봐. 확실히 해야지. 태석은 지훈을 감시하듯 아버지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혹시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훈은 마지못해 아버지의 물건들을 다시 뒤적거렸습니다. 태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편지나 열쇠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네. 아버지도 참 막내딸한테는 정말 냉정하셨어. 태석의 말에 지훈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태석이 믿기만 했죠. 그날 저녁 태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너 아버지 유산 꽤 많이 받았다며? 그럼 집도 있고 예금도 제법 되더라고. 막내 여동생은 뭐 받았어? 그냥 빈손이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어. 친구들은 태석의 말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인데. 뭐가 너무해? 그동안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는걸. 당연한 결과지. 태석은 술에 취해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유산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지우는 집에서 혼자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지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지우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만의 비밀 장소라고 하셨는데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은 후에 뭔가를 묻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거든요. 맞아. 아버지가 뭔가를 땅에 묻으셨어. 갑자기 선명해진 기억에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7살 때의 일이라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땅에 묻었던 것 같았죠. 큰 바위 주변을 더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바위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이게 뭐지? 다른 곳과 달리 흙이 조금 꺼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뭔가를 묻고 다시 덮은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죠. 있다.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거든요. 찰칵. 상자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 한 통도 있었죠. 지훈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겠지? 편지를 읽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면 놀랄 것이다. 이 뒷산 전체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지우는 깜짝 놀라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뒷산 전체의 소유권 증서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에서 이 산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지우는 다음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였죠. 지질 탐사 결과 보고서. 서류에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희토류 광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이게 정말이야?
지우는 믿을 수 없어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공식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죠. 지훈아, 또 어디 갔어? 집에 없잖아. 곧 들어갈게요. 빨리 와. 그리고 오늘 안에 집 비워야 한다고 했잖아. 지훈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을 태석이 알기 전에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것을 자신에게 남겨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지훈아, 왔구나. 박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 변호사 박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훈 양 앉으시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켰나 싶었거든요. 사실 고인께서 저에게 또 다른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태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고인께서 가족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변호사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재산은 막내딸 김지윤에게 상속한다. 특히 뒷산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지윤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유언장이 가짜라니.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정식으로 받았고요. 지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었다니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지훈 양의 것입니다. 반환하셔야 해요. 그 순간 태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태석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재산이 사실 지훈의 것이었다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죠? 고인께서는 자녀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는지 말이죠. 변호사의 설명에 태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만 부렸는지 돌이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미 사용한 돈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훈 양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태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사업 투자로 상당한 돈을 썼거든요. 한편 지훈은 뒷산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변호사님, 뒷산 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토지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질 조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훈 양, 혹시 고인께서 뒷산에 대해 별도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떠난 후 태석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빠가 잘못했어. 제발 좀 도와줘. 태석은 처음으로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막내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빠, 나도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태석의 애처로운 모습에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지우는 뒷산 토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 나와 있던 산림개발회사에 연락했죠.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전문회사 대표 백승철입니다. 50대의 백승철 대표는 지훈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김정배 선생님의 따님이시군요. 오래전부터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알고 계셨다고요? 네, 뒷산 토지에 대해 여러 번 상의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언젠가 따님이 오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백승철 대표는 지훈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 양, 그 뒷산 땅은 지금 수백억 가치입니다. 수백억이요? 네, 정부 지질 탐사 결과 한국 최대 규모의 고순도 히토류 광맥이 발견되었거든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서 봤던 내용이 정말이었던 것이죠. 히토류라고 하면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한 자원이죠. 백승철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히토류는 순도가 매우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협력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말이죠. 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자연을 사랑했던 아버지라면 분명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원했을 것이죠. 그날 저녁 이 놀라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대규모 히토류 광맥 발견, 경제적 가치 수천억 원 추정. 뉴스를 본 태석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바보였구나. 아버지가 왜 지훈이한테 그 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태석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후회했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한편 은주도 해외에서 뉴스를 보고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가족이잖아. 좀 나눠줄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가기로 한 것이죠. 뉴스가 전국에 퍼지자 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투자회사들이 연락을 해왔고 하루아침에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저를 믿고 계셨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평생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며칠 후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승철 대표와 함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환경 친화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죠. 무분별한 개발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거예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훈의 뜻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지훈은 히토류 개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에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편 태석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거진 유산으로 벌인 사업 투자가 모두 실패했고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죠. 지훈아, 제발 오빠 좀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태석은 지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 거만하게 굴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오빠 일어나. 지훈은 태석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원망했었어. 하지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태석은 지훈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지. 나도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 지훈은 태석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다시는 돈에만 집착하지 마.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줘.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와 지훈에게 용서를 구했죠. 지훈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했던 것 용서해 줄래? 언니도 가족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지훈의 너그러운 마음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가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뒷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죠. 이렇게 개발하면 자연도 보호하고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훈의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거든요. 개발이 시작되자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지역 경제도 살아났죠. 지훈은 도서관 사서 일도 계속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얻었지만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훈 씨, 이제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들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도움을 주는 게 의미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지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 딸로 살아간 것이 자랑스러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